우선 강의 서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으로 시작해서 의문의 해답을 찾아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시간과 실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컨트롤 AVR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우선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거창한 단어가 왜 필요한지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간단하고 작은 미니 컴퓨터의 한 종류. 밑에 보이는 선풍기도 들어가고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리모컨에도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MCU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입출력 모듈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뜻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를 처음 들었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좀 한국어로 변경을 한다면 위에서 같이 그냥 읽는 거일 수도 있는데 좀 의역해서 한국어로 바꾸자면 초소형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버튼식, 기계 로터리식, 전자 터치식, 리모컨 선풍기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간 것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보시도록 하겠고요. 이 버튼식 같은 거는 안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요. 선풍기를 오래 틀면 죽는다, 이런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로터리식 타이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무소음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좀 더 이거는 앞에 가서 터치를 해야 되니까 리모컨식 선풍기가 생겼죠. 네, 이런 것처럼 선풍기의 변천사를 봤는데요. 확실히 이전보다 기계식보다 사람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선풍기를 좀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도 날개 없는 선풍기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얘기를 다뤄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알아가셔야 될 점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한국어로 의역하자면 초소형 제어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면 그 다음에 임베디드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내장된 혹은 끼워 넣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전자, 전기적인, 기계적인 시스템 안에 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능 조작부가 들어갔죠.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장착해서 임베디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작부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이 전동기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무슨 서버 모터에 의해서 회전들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임베디드 시스템이 되게 생소한 말일 텐데요.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을까요? 저희가 아침에 전자식 알림 시계로 알람을 끄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토스트를 구워서 냉장고나 정수기 음료를 같이 마시고 전동 칫솔로 이를 닦고 옷을 입으며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보면서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할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접하게 되네요. 그럼 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장착한 제품을 만들까요?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또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는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 뭐 타이머나 아니면 원격 조정하는 거나 그런 거가 되겠고요. 안전하게는 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도 조절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쓰러지거나 부딪히는 정지되는 거나 네,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기계식으로 만든다고 했으면 전체 다를 바꿔야겠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죠. 우선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제어부 연산부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세모가 되겠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 네모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나와 있는데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초소형이나 뭐 매우 작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세서는 처리기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고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진 장치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IC 집적 기술, 컴퓨터 구조 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을 복합적으로 다뤄가지고 단일 칩으로 집적한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초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 장치 이런 게 섞인 말로서 초소형 제어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연산 처리 기능에 제어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장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목적으로 내부 구조를 최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걸 그 연산부나 레지스터에서 읽겠죠. 레지스터에서 읽고 제어나 연산이 일어나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가 추가되었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러니까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 값싼 장난감부터 산업용 장치까지 넓은 범주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저희가 배울 그 아트메가 328이 되겠고요. 외부 디지털 전압에 대한 입출력 기능, 메모리 기능, 타이머 기능, 입력 신호 캡처 기능, 그 AD 컨버터 같은 그 변환 기능, 통신 기능 그런 것들이 들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안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이거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 마우스로 입력 장치를 사용하고 출력 장치로 모니터를 사용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컴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랑 똑같은 거냐 이렇게 헷갈리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컴퓨터는 이 CPU라고 해서 이 연산만 하는 녀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뭐 보조 기억 장치, 뭐 제어 장치, 뭐 주기억 장치, 연산부
이런 것을 뭐 바꿀 수 없이 한 일체형으로 한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요. 산업용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MPU라는 게 있는데 M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의 약자고요. 그 이런 그 마이크로 컴퓨터랑 비교해서 컴퓨터 핵심 기능인 기계어를 해석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램이나 롬이나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추가해 주지 않으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마이크로 컴퓨터,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이렇게 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서 AVR의 아트메가 328이라는 그 MCU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AVR이라는 단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아트멜사에서 개발된 하버드 구조로서 8비트 RISC 단일칩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출시 당시 AVR은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용한 메모리 방식을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처럼 롬, EEPROM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칩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서 최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 하나입니다. AVR은 6개의 기본 모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강의에 다룰 모델은 타이니 AVR, 메가 AVR이 되겠습니다. 이 타이니 AVR은 AT 타이니 시리즈로서 0.5에서 8K 프로그램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그 메가 AVR은 8에서 256KB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핀 개수도 6에서 32인데 반해 그 메가 AVR은 28에서 100핀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메가 AVR은 그 확장된 명령어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명령어, 큰 프로그램 메모리 처리를 위한 명령어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주변 장치와 확장된 주변 장치가 나오는데요. 타이니 AVR 같은 경우는 UART 같은 게 많은데 HPI나 I2C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메가 AVR은 아무래도 핀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4배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페리페럴이 좀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메가는 메가 AVR보다 좀 더 메모리도 더 크고 핀도 많고 성능도 더 확장되었고 암호지원과 DMA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 같은 거고요. 그래서 8비트인데도 16비트나 32비트짜리처럼 사용 가능할 정도로 파워풀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이벤트 시스템은 아까 말했던 페리페럴 같은 게 있죠. 이 페리페럴 같은 거를 서로 그 교차해서 사용할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암호화 지원은 그냥 암호화가 지원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추가된 지원 사항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 메가 AVR 기반으로 다른 AVR 계열에서 찾을 수 없는 LCD 제어, USB 제어,
진화된 PWM, 캔은 그 자동차 쪽에서 뭐 통신하는 그런 뭐 I2C나 SPI 같은 통신 방식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등의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FPSLIC는 그 AVR에 FPGA를 추가해서 그 로직 자체를 만드는 거를 거의 뜻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PCB 회로를 제작한다.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FPGA가 그 5K부터 40K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AVR과 달리 AVR 프로그램 코드를 SRAM에 저장을 합니다. AVR 코어는 50MHz 이상에서도 실행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32비트 AVR도 있는데 2006년 아트메갈은 32비트 기반으로 AVR32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SIMD과 같은 그 DSP 명령어를 추가하여 오디오와 비디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계열은 ARM과 경쟁 관계여서 명령어 집합은 다른 RISC와 비슷하지만 원래 AVLA나 다양한 암코어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하버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은 점이 이미 그 다 갖춰졌는데 이걸 왜 배우냐 하실 텐데, 이걸 이해하시면 하드웨어 구조를 이해하기가 더 편리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게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지금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MCU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이름 그대로 존 포인노만이 고안한 내장 방식의 메모리 순차 처리 방식입니다.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버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CPU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데이터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하나의 버스를 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하나의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명령어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과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전에는 그 뭐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교환기에서 무슨 스위치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전선 뭐 배치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뭐 선 같은 걸 막 꼽잖아요. 그런 거 대신에 이 방식대로 하면 프로그램 데이터 메모리를 교환하는 것만 가지고도 다양한 처리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도 프로그램을 옮기만 해도, 이 메모리에 옮기만 해도 CPU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폰 노이만 구조의 디지털 방식에서 저장된 프로그램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들을 이미 접근이 가능한 메모리상에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동시에 조건 분기, 그러니까 조건 분기는 if문 같은 거죠.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을 실행할 건지 안 실행할 건지 그런 거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폰 노이만이 구조에서는 같은 메모리 속에서 실행 구조와 데이터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단점으로 요소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거는 폰 노이만 병목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읽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자료 경로의 변복 현상 또는 기억 장소의 지연 현상을 이릅니다. 이는 나열된 명령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 명령은 일정한 기억 장소에
값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구성되는 폰 노이만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계층 DMA 하버드 구조 뉴로모르픽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하버드 아키텍처도 이름 그대로 하버드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명령용 버스와 데이터용 버스가 분할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버스가 총 2개입니다. 그래서 분할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전에 있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폰 노이만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서 받은 대로 CPU가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다시 결과된 값을 메모리 저장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또 이도 계속 방식이 계속 작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어디 있는지 어디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이 메모리를 읽어봐야 돼요. 전체 데이터 메모리를 읽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 구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여기서 한 스택씩, 프로그램은 여기서 한 스택씩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더 많은 전기 회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정된 하버드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고 보내는데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더 가지고 가벼운 거 그러니까 보통 명령용이나 뭐 데이터용 그런 것들은 캐시 메모리로 분할을 시켰고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잃거나 그런 오류가 났을 때는 주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이블의 칩은 이게 효율적이어서 이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크와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코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크로 짜면 이렇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코드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A 더하기 B, A와 B를 더한 다음에 C와 D를 더하고 둘이 곱한 것을 X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시스크 코드로도 만들어 보고 리스크 코드로도 만든 것을 보시자면 우선 이게 코드고요. 좌측에 있는 게 코드고 옆에 있는 건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add r1 a b를 칩니다. 이러면 메모리에 있는 a를 꺼내고 메모리에 있는 b를 꺼낸 다음에 둘이 더해서 r1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거고요. 그 다음은 cd를 더해서 r2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add r2, c, d를 쳐서 메모리 c와 메모리 d를 더한 다음에 r2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mul x, r1, r2로 둘을 곱해 가지고 메모리 x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딱 봐도 엄청 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값을 하나하나 불러오고요. 그래서 총 4개를 불러오죠. A, B, C, D.
그래서 메모리 있는 거를 R1 뭐 이런 식으로 각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하는 건 동일하네요. R1, R2를 더해서 R1에 집어넣습니다. R1, R2를 더해서 R1에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R3, R4를 더해서 R3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곱하는 것도 동일하네요. R1 곱하기 R3를 해서 R1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넣는 거는 따로 넣어줘야 되네요. R1을 X에다가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거랑 설명이 좀 연관되어 있어서 아까 배웠던 하버드 아키텍처랑 그리고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리스크를 보면 불러오는 것 따로, 그리고 저장하는 것 따로 이렇게 있네요. 얘는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 없이 그냥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SC는 복잡한 명령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명령을 적게 사용합니다. RISC는 고정 명령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CISC는 명령어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RISC는 명령어 길이가 고정적이고 실행 사이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이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CISC는 메모리 사용률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수정된 하버드 구조나 아니면 폰 노이만에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수정된 하버드 구조와 잘 맞는데요. 폰 노이만 구조랑은 잘 안 맞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체를 또 확인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짜야 될 거는 어차피 그 한 번씩 다 읽어보야 할 거는 차라리 CISC로 한 번에 처리하고 한 번에 그 코딩이 끝나는 그 아까 명령어가 간단한 CISC가 좀 더 효율적이겠죠. 네, 폰 노이만은 CISC가 더 효율적이고 여기 표에도 좀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RISC는 이 폰 노이만 구조로 설명했을 때는 여기는 표가 설명이 맞지만 수정된 하버드 구조로 설명을 하자면 메모리 사용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AVR은 수정된 하버드 구조와 리스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수정된 하버드 구조가 더 빨라서 결국에는 AVR에서 수정된 하버드 구조와 리스크를 채용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그 CPU래 MCU가 빨라져 가지고 64비트 중에서도 또 빠른 것들은 폰 노이만 구조를 택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각 차이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크게 프로그램 메모리, 코어, 데이터 메모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메모리는 CPU가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 명령어 저장을 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 크기는 CPU가 수행해야 할 명령어 개수를 의미합니다. 해야 할 동작이 복잡하거나 명령어를 많이 써야 한다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큰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합니다. 코어인 CPU는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명령어 수행 후 만들어진 임시 데이터는 SRAM에 저장을 합니다. 사람의 비유함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코어 옆에 연결된 오실레이터는 코어가 작동하기 위해서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실레이터는 흔히 클럭이라고 하고요. 클럭 주파수에 따라 코어 CPU를 얼마나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모리입니다. 데이터 메모리는 SRAM을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메모리 수행 결과 데이터 메모리는 명령어가 수행된 후 결과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템프는 3 더하기 5라는 명령어가 실행되어서 8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값은 SRAM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가 좀 익숙하실 테니까 아두이노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한 후에 뭔가 처리된 결과값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변수가 생긴다던가 하면 이 SRAM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라타일이라는 아두이노 변수에 대한 무슨 전기를 내린다고 하면 이 SRAM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셔야지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 장치, 그러니까 페리페럴이라고 부르는 GPIO, ADC 타이머, EEPROM, SPI, I2C, UART 등등 CPU와 SRAM 사이에 연결된 데이터 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의 데이터 버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8비트로 구성된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거든요. 이 버스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걸 쓰고 있을 때는 이 버스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한 번에 그냥 처리되는 데이터가 8비트인 것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스 수에 따라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RAM, 비발성 메모리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SRA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SRAM은 여기 보시면 볼라테일이라고 써져 있죠. 볼라테일을 검색해보면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논 볼라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비휘발성 메모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두이노를 껐다 키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말짱한데 데이터 메모리인 SRAM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안에 제가 변수나 숫자, 문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SD 카드, SSD 카드,
하드디스크, CD, 메모리, CD, DVD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수백 바이트부터 수 메가바이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실 때 대부분 이 큰 공간을 그냥 데이터만 넣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코딩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SRAM에 쌓이는데 이 공간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셔도 이 SRAM과 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램 같은 경우는 128 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롬 같은 경우는 4K 바이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K는 1000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4000 바이트, 얘는 128 바이트여서 뭐 4000배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때 이 조그만한 SRAM에서 짜는 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용량이 많이 드는데 적게 호출을 하는 것들은 플래시 메모리나 다른 EEP롬에 저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수가 적거나 기능이 적을수록 프로그램 메모리 크기가 작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수가 크고 기능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메모리 크기가 크다는 직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메모리인 SRAM인 볼라타일은 전원이 입력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통상 전원이 입력되었을 때 초기값은 unknown 상태입니다. unknown 상태는 SRAM이 각 비트 값이 1이 될 수 있고 0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원이 입력되었을 때 반드시 SRAM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수가 적거나 기능이 많을수록 데이터 메모리가 작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수가 크고 기능이 많을수록 데이터 메모리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직관적이고요. 데이터 메모리 크기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이하로 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SRAM에 비해 SRAM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서 크게 내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SRAM 이외에 별도 메모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DDR 메모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트메가 328이라는 MC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저희가 아두이노 우노에서 있는 칩을 가까이 보면 아트메가 32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의 핀 맵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 리셋도 있고 디지털 핀 제로, 또 저희가 흔히 보냈던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겉에는 아두이노 키고요.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PC6, PD0, PD1, PD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옆쪽에 써져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작 전압은 1.8에서 5.5V 정도 되고요. 핀 수는 28개입니다. 비트는 8비트고요. 그래서 8비트 MCU라고 부르시면 되고, 입출력 가능 핀은 23개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핀 20개만 입출력으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외부 크리스털과 리셋으로 사용합니다. 외부 크리스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도 크리스털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그 불규칙하고 음, 없, 외부 크리스털이 없을 경우 그냥 간단하게 샘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외부 크리스털이 붙어야 되거든요. 고속으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클럭을 받아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받거나 쓰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리셋 키가 있어야지 저희가 메모리를 쓸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에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때 리셋 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32KB, 엑스램은 2KB, EEPROM은 1KB가 있습니다. 메모리 크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게 33KB다. 예를 들어서 1KB가 넘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들어가진 않을 텐데 저희가 프로그램은 10KB밖에 안 되는데 SRAM에서 처리할 용량이 뭐 30KB짜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2KB가 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리셋 증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RAM 크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EEPROM은 별로 잘 사용하지 않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동작 주파수는 0에서 20MH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크리스털을 구매하셔가지고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좀 더 추후에 자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C 채널은 6개고요. ADC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터하는 그 채널 수입니다. 그게 6개고요. 해상도는 10비트입니다. PWM 채널은 6개입니다. PWM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의 약자고요. 저희가 5V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그 5V 전압으로 다른 이 5V 전압의 간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5하고 0V의 간격으로 비율을 1대1로 나눠요. 그러면 중간인 2.5V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후반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이 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간단하게 제어하고 싶은 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핀에다 핀을 집어넣는데 그 핀이 알고 봤더니 뭐 플래시 핀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셋 핀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테스트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아트메가 32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아트메가 328 P-PU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트메가 328 다음에 붙은 거는 피코 파워의 약자로서 대기 모드에서 소비 전력을 줄인 328보다 개선된 버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시 PU는 거기서 P는 PDIP를 뜻하고요. 플라스틱 듀얼 인 라인 패키지 형태의 약자를 뜻하고요. U는 친환경적인 무연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버튼도 있고 ISP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클럭도 있고 클럭을 보조해주는 두 개의 그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로를 꾸미실 때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되겠고요. PCB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이용한 키트도 판매를 하고요. 아니면 이 회로도가 공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PCB를 떠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한샘 디지텍이나 ICvenQ나 아니면 JCL PCB였던가 거기 중국 업체에 맡겨서서 보드 뭐 개당 뭐 500원짜리 뭐 그렇게 뜰 수도 있고, 뭐 한샘 디지텍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원 단위에 뜨실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아트메가 328P고요.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 볼테이지, 그러니까 상용 전압 그런 거죠. 그래서 5V고 인풋 볼테이지는 7에서 12V입니다. 인풋 볼테이지는 6에서 20V고요. 디지털 인풋 아웃풋 핀은 14V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다가 이걸 꽂고 인풋 볼테이지를 꽂고 5V를 연결하고, 아두이노는 여기다가 5V 넣어도 잘 동작되는데 왜 9V짜리 건전지를 꼽으라 그러냐, 망가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는데, 여기는 그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이 레귤레이터가 7에서 12V 용으로 나온 건데요. 뭐 중국 버전은 이게 뭐 다를 경우 다른 전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LDO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5.5V나 뭐 6V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그 적은 전압을 집어넣으면 이 회로가 OPMP로 이루어진 회로인데요. 그래서 전압을 조금 뭐 증폭시킨다던가 줄인다던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여러 번 작동을 해요. 적은 전압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전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회로를 동작시킵니다.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회로가 과부하됨으로써 열이 심해집니다. 전압은 잘 나오겠지만 전류가 되게 약하고 끊이는 증상도 생길 테고, 그래서 쉽게 레귤레이터가 망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면서 이때는 이렇구나 저때는 저렇구나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에서 20V라는 게 지정되어 있죠. 최소한 6V를 넣어야지 망가지지 않고요. 최대한 20V 이하로 해야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쪽 안에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는 되게 버거워할 겁니다. 그리고 각 핀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디지털 인풋 아웃 핀, PWM 핀, 아날로그 핀, DC 커런트 그 인풋 아웃 핀, DC 커런트 볼 3.3V 핀이 있고요. 그래서 뭐 PWM은 6개, 아날로그 인풋은 6개. 아까랑 동일하네요. 그리고 뭐 전압은 20mA가 나오고요. 전류죠. 그리고 오메 버칙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따라가지고 그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3V를 사용할 경우 50mA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통신이 들어가는 것들은 3.3V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전압을 낮추고 전류를 많이 끌어오는 식으로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32KB고요. 여기에 무슨 부트로더 같은 게 있는데 아트메가 1662죠. 이거는 뭐 0.5KB
부트로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죠. 이 플래시 메모리 여기 있겠네요. 이 중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SRAM은 2KB고요. 그리고 EEPROM은 1KB입니다. 클럭 스피드는 16MHz고요. 그 LED 분리는 그 13번 핀을 사용하고 있고, 뭐 길이는 이 정도 되고, 뭐 이거는 뭐 기구 쪽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클럭 스피드는 16MHz를 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 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번과 1번은 여기 핀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RxTX인 그 UART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UART 핀은 여기는 시리얼 to USB to 시리얼 칩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칩은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USB to TTL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USB 장치를 컴퓨터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TTL 장치는 이런 MCU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칩을 하나 둬서 이 신호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신호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ISP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위에 있는 ISP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ISP가 내부에 있는데 얘는 ISP가 외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 3번에 인터럽트 핀이 있는데요. 인터럽트는 저희가 다른 게 동작하고 있을 때 어떤 스위치나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뭐 센서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와서 동작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핀이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아두이노의 그 attach interrupt라는 함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WP에는 여기 물결표가 있는 3번, 5번, 6번, 9번, 11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뭐 PWM 출력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SPI는 10번, 11번, 12번, 13번 핀으로서 S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SPI 통신을 지원합니다. LED인 13번 핀은 여기 있죠? L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내장된 LED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 값이 켜지고 로우 값이 꺼집니다. TWI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A4번과 A5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와이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그 TWI 통신을 지원합니다. 원 와이어라고 한 가지 핀으로 다른 SPI나 I2C처럼 동작되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토콜이 있고요. 아날로그 입출력 핀입니다. 여기는 아날로그 입출력 핀이고요. A0부터 A5개, 6개의 아날로그 입력 핀이 있고요. 각 10비트짜리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23까지 나눠지고, 그리고 AREF 핀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 AREF 핀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 핀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르게, 좀 더 그 낮은 값이나 높은 값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변경도 가능합니다. ISP나 뭐 다른 이런 그 TTL이 없는 것들은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우노에서는 연결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셋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트메가 8252 그 다시 16U2는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러 라인인 DTR이 있어서 아트메가 328의 리셋 라인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그 로우로 일정 시간을 만들면 칩이 리셋이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리셋 핀을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리셋 핀을요. 그래서 리셋 사인은 그냥 그 10옴 정도 110옴 정도 저항을 5V로부터 연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로 둬야 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풀업이라는 걸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녀석인데요. 저희가 USB를 통해서 USB to TTL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버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감지가 되면 여기다 리셋 신호를 보냅니다. 리셋 신호를 보내면 여기 있는 그 부트로더가 바로 감지를 하고 버퍼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0번 1번인 그 UART 쪽에 그 감지가 되면 그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기 전에 그 완전 그 플래시 메모리를 초기화시킵니다. 초기화시키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거는 여기를 보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리셋이 발생되면 아두이노 그 칩에서 그 중에서 아트메가 328 그 P-PO 칩에서 새로운 코드가 업로드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런 뭐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버퍼에서 그 새로운 코드가 떴는지 안 떴는지 감지를 합니다. 떴으면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새로운 코드를 업로딩 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 타이머가 1초를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계속 이 루프를 타겠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맞다고 하면 타이머 리셋 후에 1초 경과 후에 그 업로드가 되어 있는 코드로 이제 실행을 바로 합니다. 이쪽에서 리셋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겠고요. 이 부트로더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체제를 불러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의 의미로서는 바이오스에서 부트로더를 통해서 커널이 연결이 되고요. 이 커널에서 운영체제가 업로드가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두이노 업로드를 하면 USB to 마이크로 B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USB 드라이버로 받고요. 그리고 TTL이라는 로직을 통해서 USB에서 UART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선이 되겠죠. 일반 선으로 연결되고 이 부트로드를 통해서 UART에서 버퍼가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서 바로 플래시에서 리셋이 일어난다던가 업로드가 된다던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강의가 미흡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설명이 좀 너무 지나쳤을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지금 이메일을 안 집어넣었는데요. 이 문의사항은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다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조강사 이민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